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이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천태욱입니다. 오늘 봄비 소식이 있던 월요일에 퇴근길이실 듯한데 오늘 준비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이어폰이라는 아주 작은 도구가 우리의 청각, 더 나아가서는 뇌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 이어폰에 대한 사용에 마땅한 안전 기준을 접할 기회가 적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오해를 바로잡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 이어폰을 더 바르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현재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건강기구인 이 WHO에서 2021 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20%인 15억 명이 난청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고, 나아가서 2050 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 명인 25억 명까지 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난청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그 젊은 층에서도 이 난청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청취 습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기기를 통해서 리스닝이 일상화되기도 하면서 젊은 연령인 12세에서 35세 인구 중 약 11억 명이 잠재적인 청력 변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지금의 청취 습관이 70대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이 지금은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미래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70대의 삶을 결정하냐고 물어보시면, 요즘 난청을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청력과 함께 인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저명한 논문인 란셋의 위원회에서 2020년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얘기인데요. 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들 중에서 이 청력 관리가 기여도로 따지면 8% 정도로 미리부터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즉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금 주요하게 생각하던 여러 요인들을 여기서 비교해 보면, 흡연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이 각각 4%를 차지하고 고혈압이 2%, 그리고 음주는 어 요 말이 조금 의아하실 텐데, 한 주에 21 알코올 유닛 이상 복용 시 1%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유닛을 익숙한 소주로 한번 계산해 보자면 소주 한 병이 약 6 유닛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소주로 치면 한 3병 반 이상을 정도를 마시면 치매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 밑에 비만도 1%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담배와 혈압, 알코올 모두 합쳐야 난청과 같은 8%를 차지하기 때문에 난청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인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왜 난청이 발생했는데 치매로 이어지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난청이 발생하면 당연히 외부 소리가 명확히 들리지 않게 되고, 특히 말소리로 생각하면 건강한 청력을 가졌을 때와 비교하게 되면 단어나 문장을 알아듣는 과정에서 이 뇌는 청취 노력이라는, 즉 말을 알아듣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는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즉 뇌의 에너지가 다른 데는 쓰이지 못하고 한정된 에너지가 소리 해석에만 집중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정작 기억이나 사고 같은 고도의 지적 활동에 쓸 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이 됩니다. 결국 대화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정서적 고립이나 이런 사회적 고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뇌의 청각 피질, 더 나아가 뇌의 다른 전체적인 피질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또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청력의 주요성은 잘 알았으니까 잠깐만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귀는 아주 정교한 증폭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이렇게 귓바퀴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생긴 것을 알 수 있듯이 귓바퀴가 소리를 한번 모으게 되고 귓구멍인 웨이도로 지나면서 소리는 1 차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막과 고막에 이어진 이 이소골이라는 작은 뼈들까지 합세하면 결론적으로 소리는 외부에서 들어오기 전과 비교하면 총 22 배나 증폭된 상태로 우리 달팽이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폭된 신호가 달팽이관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면 뇌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균형이 깨지게 되면 소리를 듣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 이어폰이 위치하게 되는 웨이도, 즉 귓구멍을 살펴보게 되면 이 웨이도는 단순한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성인의 웨이도는 약 2.5에서 3cm 정도 길이가 되겠는데, 반대쪽은 또 고막으로 막힌 한쪽이 막힌 맹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페트병에 좁은 입구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후후 불면 하는 특정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지는 경험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공명기 역할을 우리 웨이도가, 즉 귓구멍이 하게 됩니다. 이 자연적인 울림은 공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식에다가 웨이도의 길이와 우리 음속, 즉 음파의 속도를 넣게 되면 공명 주파수는 우리 웨이도는 3000Hz, 즉 3kHz 정도가 되고, 즉 이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한 10에서 15dB 정도 더 크게 증폭되는 과정을 자연스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나 시옷, 히읗, 티읕, 피읍과 같은 마찰음이나 파찰음 같은 고주파 자음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증폭 기능 덕분에 우리는 예를 들어 탄다와 판다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 인체가 받아들이는 방향은, 이 아까는 3kHz를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신체가 인지하는 부분은 그보다 약간 더 높은 4kHz 대역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된 어 유모세포, 즉 달팽이관은 4kHz 대역의 유모세포들이 먼저 손상되게 되고, 이러한 분들의 청력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요 오른쪽에 그림과 같은 그래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4kHz 노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 4000Hz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점처럼 움푹 파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좌측은 좌측귀를 뜻하고 우측은 우측귀를 뜻하게 되는데, 세로축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역치를 뜻하기 때문에 위에 그 결과값이 찍힐수록 작은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가로축은 앞으로 갈수록 하는 낮은 소리를, 즉 낮은 주파수를 담당하고 뒤로 갈수록 삐 하는 높은 소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환자분이 가장 못 듣는 주파수를 찾아보면 아까 드렸듯이 4000Hz가 되겠고, 이게 전형적인 4kHz 노치를 보이는 청력 결과표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이 말소리의 부피를 담당하는 1000에서 2000Hz의 영역은 멀쩡하게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소리 자체는 충분히 크게 들리기 때문에 환자분은 '내가 청력에 이상이 있나?'라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밀한 자음 정보가 좀 빠지게 되면서 식당같이 소음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들리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뭉개져서 들린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주관적인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면 이 자체가 난청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난청의 증상인 이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자연스레 아까 제가 고주파를 설명드리면서 따라했던 "삐." 하는 소리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이 이명의 주파수는 보통 청력이 약해진 경계 지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외부 신호가 이렇게 쭉 잘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아까 그 환자의 청력도처럼 4000Hz에서 끊기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뇌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신호의 입력이 줄어들게 되면 뇌는 무수한 잡음 속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외부 그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스스로 그 감도 자체를 올리는 메커니즘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라디오 전파는 약한데 내가 이 소리를 어떻게든 듣고 싶다 하면 볼륨을 높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호는 들어오게 되지만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함께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 자체는 우리 뇌가 내가 잘 안 듣게 된 난청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결과를 보상하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었지만 이제 거의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전에 잠깐 소리의 단위인 데시벨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벨은 일단 그 크기를 측정할 때 로그 값을 즉 로그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식으로는 앞에 20 이라는 상수가 붙는 로그 값이고 로그 10의 기존 소리 분의 새로운 소리의 수식이 되는데 즉 쉽게 설명하면 소리가 20 데시벨 정도 커진다는 것은 실제 소리의 물리적 진동 에너지는 약 10배가 증가하는 것이고 60 데시벨의 소리 크기는 무려 소리 에너지만 따지자면 1000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큰 소리는 말 그대로 청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출의 한계를 이전에 미국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오래된 법이긴 하지만 1971년에 제정된 미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즉 OSHA 법을 기준으로 하면 90 데시벨의 그 역치를 두고 있고 어 우리 의학적 공고인 NIOSH는 그 미국 직업안전위생연구소입니다. 이 두 가지 공고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소리가 크기가 늘어날수록 허용되는 시간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OSHA에서는 5 데시벨이 늘어날 때마다 허용 시간을 반씩 즉 90 데시벨부터 시작해서 95 데시벨의 크기에 노출되게 되면 그 노출 허용 시간은 4시간, 100 데시벨 소리로 커지면 또 반으로 나누어서 2시간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요 NIOSH에서는 3 데시벨이 늘어날 때마다 허용 시간을 반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 100 데시벨의 크기의 소리에만 노출이 된다는 상황에서 15 분만 노출되어도 귀가 충분히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소음을 데시벨로 한번 표현을 해 보면 요 조용한 사무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조용한 사무실이겠죠. 50 데시벨 정도 되고 일반적인 차가 지나다니는 거리가 70 데시벨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는 플랫폼이 90 데시벨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의 계산식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노출 한도는 어 차가 지나다니는 한복판의 도심에서는 한 8 시간 정도,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45 분,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락 콘서트장의 경우에서는 1 분이 되게 됩니다. 아주 짧게 되죠. 그럼 이러한 노출을 막아주기도 하고 혹시나 더 악화시키기도 하는 오늘의 본론인 이어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들께서 각자 사용하시는 이어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 보자면 첫째로 이어폰, 그중에서도 크게 귀 앞에 얹어 두는 형식을 가지게 되는 이 오픈 타입의 이어폰이 있고 그리고 귓구멍을 꽉 끼게 착용하게 되는 커널형 이어폰이 있겠고 그리고 귀 전체를 덮어서 쓰게 되는 헤드폰 혹은 헤드셋 그리고 요즘 러닝이나 수영과 같은 운동 시에 많이 쓰시게 되는 골전도 이어폰이 있겠습니다. 이걸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에어팟 프로나 버즈 프로에 익숙하듯이 이런 프로 기능처럼 귀 안에 밀착해 쓰는 커널형 이어폰은 귀를 밀폐하게 되어서 그 자체만으로 소음을 잘
주기 때문에 어 볼륨 자체를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밀폐된 웨이도 안에서 소리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소리 에너지는 전부 다 고막으로 집중되기 되어서 타격감이 커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를 밀폐시키게 되면 이 웨이도 안의 습도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또 이걸 웨이도 피부에 꽉 직접적으로 마찰시켜서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 때문에 웨이도염과 같은 피부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어폰의 다른 타입인 오픈형 이어폰을 한번 보시면 방금의 커널형 이어폰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점은 내 귀를 완전히 막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귀마개나 아까와 같은 커널형 이어폰을 끼게 되면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 목소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웅웅 맴돌게 되는 그 폐쇄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이도 외부로 공기가 어느 정도 또 통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웨이도염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시에 이 주변의 차 소리와 같은 환경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도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외부 소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볼륨을 평소보다 과하게 높이게 되는 보상적 볼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 소리 에너지 자체를 너무 크게 들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을 간단히만 비교해 보아도 요 그림에서 잘 비교가 되다시피 이 음원의 송출 위치가 이 커널형 이어폰에서는 고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커널형 이어폰이 소리 에너지도 직접적으로 크게 전달하는, 즉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러한 작용도 가지게 되는 반면에 이 웨이도가 공명할 수 있는 그 거리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명 주파수가 3kHz에서 더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헤드셋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셋은 방금의 이 오픈형 타입 이어폰과 같이 웨이도의 습도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음원 송출을 할 때 위치가 이어폰과는 달리 귓바퀴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레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방식과 같아서 이 요즘 이퀄라이징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뭐 콘서트 홀과 같은 그런 효과를 적용해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공감각적인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게 헤드폰이 꽉 밀폐되는 헤드폰, 즉 노이즈 캔슬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 소리 차단 효과도 충분하여서 이 오픈형 이어폰과 달리 적은 볼륨만으로도 원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전도 기기입니다. 사실 이 형태가 이 귀에 꼽는 형태가 아니라, 즉 고막을 소리가 거치지 않는 그러한 기기이기 때문에 '이걸 끼면 청력 손상이 전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던 제 지인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자면 우리는 아까 어 이 소리의 작용을 통해서 이 귓바퀴와 이 웨이도 작용을 통해서 소리의 크기가 외부에서 들어올 때 22 배나 증폭시키는 작용을 한번 거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골전도 기기는 이러한 과정 없이 요 우리 귀 뒤쪽의 뼈인 측두골을 통해 곧바로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달의 효율이 아주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소리 크기의 음을 듣고 싶다 하면 이론적으로는 한 30데시벨 정도의 더 높은 크기의 음원을 송출해야 내가 같은 크기의 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큰 소리가 결국 달팽이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세포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은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전도 기기 역시 크게 들으면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쁜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를 돕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이 써 보셨겠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한번 꼽아 보자면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을 먼저 파악하고 그 스피커 자체에서 외부 소음의 역파동인 파동을, 그러니까 소리를 발생시켜서 소음을 아예 상쇄를 시켜서 파동을 0 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외부 소음을 아예 완전히 차단시켜서 조용한 상태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더 작은 소리로도 내가 선명하게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결국 듣고 싶은 소리를 좀 더 작은 소리로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청력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귀마개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면 루프 이어 플러그라는 제품인데요. 이는 기존 귀마개처럼 귀를 꽉 막아서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보면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착용하자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이렇게 원형을 통로를 돌아서 들어와 보면 웨이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웨이도로 진행하기에 앞서 이 메쉬라는 필터가 차음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귀를 완전히 막지 않지만 외부의 소리를, 특히나 소음을 어느 정도 감쇄해 주는 역할을 주고 있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번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귀도 성인보다 당연히 작을 테고, 더 나아가서 웨이도, 즉 귓구멍의 길이도 성인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웨이도의 특징 때문에 공명 주파수가 아까 우리 커널형 이어폰을 꼈을 때처럼 약 6,000 헤르츠 정도 더 높아지게 되고, 같은 크기의 고음이라도 결국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손상에 취약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서는 귀의 구조가 조금 성숙해지는, 즉 7 살에서 10살 정도까지는 이어폰보다는 가급적이면 스피커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력 보호 기능이 두 번째로는 아까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이어서 스마트폰 자체에도 실려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아이폰 모두 먼저 미디어 음량 제한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둘 다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갤럭시는 이 미디어 음량 제한까지 가시면 되고, 아이폰에서는 큰 소리 줄이기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 에어팟과 같은 그러한 도구를 꼈을 때, 이어폰을 꼈을 때 이 음량의 한계치를 미리부터 설정하게 되어서 아무리 볼륨을 증가시켜도 그보다 더 높은 소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 기기가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정도의 60% 정도 수준, 즉 아까 그 소음 노출의 리미트라고 말씀드렸던 한 80 에서 85 데시벨 정도로 사전에 고정해 놓는 것이 일단은 가장 강력한 보호법이고,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어 동영상인데 재생이 안 되네요. 일단은 갤럭시 화면에서는 이 영상을 제가 찍었었는데, 무튼 재생을 하면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 출력에서는 아무리 그 볼륨 버튼을 위로 올려도 다른 경고 없이 음량 버튼이 쭉 올라가게 되고 한계점까지 계속 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폰이나 헤드셋이 연결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출력의 60% 이상 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 우측에 존재하는 그 아이콘이 원래는 흰색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는 기기 자체가 소리를 높이지 않게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되네. 더 나아가서 마지막입니다. 이 소리에 노출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소리에 노출되는 시간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60, 60 법칙이라고 부르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아까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의 최대치는 그 기기의 60% 이하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하루에 이어폰과 같은 이런 청각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60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업무나 학업 때문에 피치 못하게 1 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60분 청취 후에는 1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10분 동안 우리 귀는 계속적으로 소리 자극에 시달리면서 이 유모 세포에 쌓인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을 가져서 결국은 다시 소리를 씻고 또 작은 소리까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게 되면 청력은 일단 한번 손상된 이후에는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60 규칙과 더불어서 노이즈 캔슬링 혹은 루프 이어 플러그와 같은 기기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걸 기술을 지혜롭게 써서 우리의 귀를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구독자분들이 더 건강하게 소리를 즐기시고 더 나아가서 청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네요. 그래서 보라 님께서 "아이가 감기만 걸렸다 하면 중이염이 같이 오는 편이라고 하셨고 항생제 먹고 좋아지긴 하는데 몇 달 지나면 또 재발하고 혹시 청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중이염이 일반적인 삼출성 중이염이 있고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삼출성 중이염의 단계가 좀 더 악화되어서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때는 청력이 쪼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이염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걸 보시면 소아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셨다든지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그때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제가 지난 비욘드 시간에 얘기를 나눴듯이 어 이관이라는 기능, 즉 귀에 물이 차면 그게 코로 빠져야 되는데 코로 빠질 수 있는 그 길이 쪼끔 발달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이 덜 된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코로 물이 빠지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귀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고막을 살짝 절개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물을 빼주기만 해도 당연히 바로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시술과도 같은 건데 아기들은 협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전신 마취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이지만 한 10분 내로 모든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아조아 님께서 돌발성 난청 후에 청력이 돌아오시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보청기를 껴야 하시냐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 보청기는 만약 양쪽이 다 들리지 않는 상황인지 돌발성 난청이 한쪽에만 오신 상황인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리고 난청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양쪽이 다 너무 안 들린다. 의사소통에 어 영향을 줄 정도다이면 아까 인지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쭉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청기를 끼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겠고, 어 한쪽 귀는 아주 정상이라서 아직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나는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정도라면 쪼끔은 시간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쭉 넓은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해 보시면 보청기를 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권희 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은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마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셨으면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망 님께서 혹시 가끔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은 이명이냐고 여쭤보셨고, 편도선염이 생겼을 때
목 넘김이 힘들면서 귀 안에까지 통증이 같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것은 이명이 사실 맞습니다. 이명은 아까 외부에서 난청이 생긴 상황에서 주로 잘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실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잘 되는 헤드셋을 낀다든지, 아니면 차폐가 너무 잘 된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외부 소음이 딱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애는 순간적으로 '아 내가 귀가 안 들리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명은 누구나 생길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명은 갑자기 생기고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레 없어지게 되는 이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루 혹은 뭐 이틀 3일 이상 지속되는 이명에 대해서는 한번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요거는 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신호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편도선염일 때는 당연히 귀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 주위에 통각을 아주 미세하게 받아들이는 곳은 귓구멍이 가장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가 아프면 두통도, 편도선염 같은 목 안의 통증도, 그리고 콧구멍 안의 통증도 귀가 아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장시간 받다 보면, 네, 이명 자체가 고착화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그 기전을 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명이 또 생기게 되고, 아니면 잠을 못 자도 이명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진가님, "소리 듣고 버튼 누르는 청력 검사 시 삐 하는 소리만이 아닌 우웅 하는 소리도 눌렀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게 골도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 아주 큰 골도 청력 자체는 우웅하는 촉각으로도 들릴 수가 있고, 혹은 진짜 그게 아니라 낮은 소리를 우웅하는 소리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귀에서 어떤 소리든 간에 들렸다면 그건 이상이 없고 잘 검사를 하신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망님 질문이신데, 최고치 전 단계로 듣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계든 간에 60% 정도로 출력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3 시간을 듣는다면 또 1 시간 정도 듣고 난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는 쉬었다 가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크스쿠 님은 귓바퀴 혈청 치료에 대해서 여쭤보셨네요. 길어서 쪼끔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절개 후 코튼볼 같은 것으로 압박질하는 방법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걸 먼저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도와주시는 병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발이 잦으면 그 재발만 잦은 건 상관없지만, 재발이 잦게 되면 추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연골막염이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귀의 모양이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지속적으로 계속 혈종을 빼 드리는 시술을 하는 거고, 약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예쁜 귀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이고, 재발이 잦으면 한번 대학병원 진료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밀 정원 님께서 "며칠 전부터 한쪽 귀가 멍한 느낌이 들고 동시에 삐하는 이명 증상도 새로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고,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돌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는 보통 이비인후과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검사를 한번 해 보시고, 실제로 청력이 떨어졌는지를 검사를 하시고, 실제로 돌발성 난청이었을 경우에서는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그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 반드시 근처 이비인후과를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것이 현재에서는 충분한 도움이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있으시네요.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님께서 이명이 들리는 상태에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면 이명 소리와 검사 소리가 겹쳐서 그렇죠.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러한 상황을 조금 타회하기 위해서 청력 검사를 할 때 이명과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주파수도 먼저 한번 줘 보고 아무튼 검사 시에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청력 검사를 최대한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니까 어 지금 이명이 들려서 헷갈린다 혹은 그 사이에 들리는 이 음이 맞냐 정도로 한번 확인하시고 청력 검사를 지속하게 되면 청력 검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맞으니까 그 절차에 맞춰서 따라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운하 님께서 웨이도가 찌릿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큰 아까 소리 자체도 에너지이다 보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그 소리에 맞춰서 통증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 헤드폰이시군요. 헤드셋을 끼게 되면 그 마찰 자극으로 인해서 웨이도의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크기가 너무 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통증이 아니라 내 고막이 외부의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면 고것 또한 다른 질병일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에서는 한번 진료를 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다음은 그렇군 그러시구나 님께서 이명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조용할 때 더 두드러지게 들리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용할 때는 이명이 없거나 미미하고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꾸준히 이명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뇌가 외부의 그러한 내 상황에 맞춰서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이 귀에서 난다기보단 사실 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내 머리 위에서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통수에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는데 이명이 생기는 상황이 대부분은 조용할 때 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요걸 불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 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저희 이명의 치료가 약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청기와 같은 외부 기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니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인지를 한번 충분히 판별을 해 보시고 사실 이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대한 이명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고 소리야 아니 그 음악과 같은 외부 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이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신 것 같아서 한번 진료를 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한번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삐뽀삐 님께서 아이가 현재 23 살이시고 아기 때부터 늘 중이염이었어서 아 사실 항생제가 필요할 때 드신 항생제라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아니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항생제가 계속적으로 써서 나쁘게 작용을 했었더라면 아마 입원 병력도 있으셨을 테고 항생제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사로 맞았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이염 때문에 몇 번 혹은 10 차례 정도 드셨던 항생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민지 님께서 헤드셋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루 8 시간 정도 이어폰 사용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난청을 유발할 만한 증상 그러니까 내가 느낄 만한 난청의 증상이 없다면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게 없다면 쪼끔 걱정은 미뤄 보시고 대신에 지금 사용하시는 헤드셋을 나의 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좀 바꾸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어폰보다는 헤드셋 착용이 쪼끔 더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하시게 되면 조그마한 음량으로도
내가 들어야 되는, 아마 직업적으로 관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야 되는 음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0-60 법칙처럼 한 60분 정도 끼시면 꼭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난청이 발생하시면 당연히 치료 방법이 있고요. 인공호흡 같은 거는 전혀 안 들리는 환자분들께, 그러니까 아예 수화로 진행할 정도로 안 들리시는 분들께 진행하는 수술 방법이고, 그전에는 뭐 보청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갱이 님께서 약한 이석증에서 병원을 안 가 보셔도 되냐고 하셨는데, 일단 쪼끔 읽어 보자면 어 사실 이게 이석증을 여러 번 겪으셔서 내가 예전에도 느꼈던 고 이석증 증상이고 지금도 정확히 똑같이 느끼고 있다. 즉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고개를 돌릴 때 눈앞이 빙빙 도는 어지럼을 느끼고, 그 어지럼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잠깐 지속되고, 이게 예전에도 이석증으로 진단이 된 적이 여러 번 있다 하신다면, 그 어지럼 정도가 크지 않으면 보통 이석증은 시간이 쪼끔 지나면 생활 습관에 맞춰서 내가 그 어지러운 자세 자체를 피하게 되기 때문에 고러한 것으로 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어지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쪼끔만이라도 이석증의 그 특징에서 벗어난다고 하시면 진료를 한번 봐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00% 이석증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일상생활에 지장은 크게 없다. 지낼 만하다 하시면 쪼끔 더 기다려 보셔도 되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 아마 CT와 같은 영상 검사도 한번 추천을 해 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박병용 님께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오른쪽 귀는 음량이 많고 왼쪽 귀는 음량이 작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청각내는 좌뇌 우세, 어 사실 뇌 자체가 우세의 방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사실 좌뇌가 맞고요. 그래서 오른쪽 귀로 들어오면 요거는 대부분이 넘어가게 돼서 좌측으로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음량 자체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귀는 음량이 많고 좌측 귀는 음량이 작다고 느끼는 상황은 사실은 좌측 귀에 난청이 쪼끔 왔을 가능성이 아주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력 검사를 또 추천을 드려 보게 됩니다. 네. 스크스크 님께서 이계혈종에 대해서 쪼끔 질문을 더 주셨는데, 사실 이비인후과에서 쪼끔 더 진료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에 진료를 가시게 되면 고걸 모른 채 하시는 병원은 없을 테고, 성형외과에서도 특이적으로 고걸 보시는 과도 있긴 하지만 저는 대학병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만 보통은 이비인후과의 이과 교수님을 찾아가시게 되면 보통 진료를 원하시는 바대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운명은 핑계고 님께서 이석증으로 몇 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재발을 한다고 하셨고, 어 재발하지 않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법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석증도 아직까지 연구 중인 병이기도 하고 완벽하게 정복이 된 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쪼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석증에 나타나는 양상이라든지 발병 위치가 매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석증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때마다 치료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발하실 때마다 이비인후과를 혹은 신경과를 방문을 해 주시는 게 빨리 그 증상을 원위치 만들게 되는, 원위치로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 영상 검사를 한번 해 보시게 되고, 거기서 무슨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재발을 자꾸 하는 이석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라면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재발하지 않도록 약물 치료 같은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현재 나와 있으니 한번 진료를 꾸준하게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벌써 거의 50 분이 지났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추운 월요일이었지만 건강 유념 잘하시고 또 월요일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